현대미포조선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5월 3일 현재 83,000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35,0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00%가 넘어서서 154%로 무려 71%가 상승했습니다. 이 경영 실적이 이것을 뒷받침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42.4%, 국민연금이 8.2%, 외국인이 12.23%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었는데 따로따로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3개의 조선업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 하나이고, 하나가 3호 현대중공업으로 목포 지역 밑에 있는 곳, 군산에도 그 조선소 공장이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려다가 EU의 반대로 무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현대미포조선이 상장 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을 보면은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원가가 11.5%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서 매출 총이익은 1377억 원의 적자로서 무려 246.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로는 8.2%의 하락입니다. 판매관리비가 88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최종 영업이익이 226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비율상으로는 무려 3543.3%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으로는 0.93으로서요. 전년도가 1.0이면은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이었고 0.0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보면은 2021년도가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을 해본 내용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매출 말씀드렸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1%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손익으로는 그 매출원가 증가율보다도 매출 재료비가 31%나 대폭 상승했음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5.2%가 하락을 했고요. 감소를 했고 스루풋율은 36.6%로서 전년도 50.3%보다 13.7%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장 가공비가 0.7%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그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결국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기인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뭐 원가 회계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운영 비용이 0.7%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판관 비율을 따로 그 삽입을 했는데요. 6.6%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오른 것보다도 이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비록 그 작은 비율이지만은 금액은 작지만은 이 판매 관리비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들의 활동이 영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무조건 줄여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그런 착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OE 생산성은 0.78로서요. 전년도 1.05보다 무려 0.2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더 내려가서 2,93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전년보다 531.8%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71억 원이 더 영업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포괄 제공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제공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원재료하고 미착품 외에 다른 재고는 없습니다. 제품이란 게 없는 것은 선박이 수주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그 진수해서 인도가 되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재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자산이라는 게 이제 제가 포괄 제공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요. 슬프 회계 쪽에서는 결국 이 건설업종에서는 이것을 그 미청구 공사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공사가 이익이 낮다고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회계 기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 이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제가 그 제공품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공비가 배부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698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더 영업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합계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의 합인데요. 이것을 스루풋에서는 매출원가 재료비와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OE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재료비는 20.8%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되고요. 운영비용은 0.7%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91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도보다도 26.2%나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비율로는 4.4% 상승입니다. 직원 수가 42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9,600만 원인데요. 직원 수 감소에 따라서 이 인건비에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어쨌든 평균 임금은 28% 상승입니다. 전년도는 9.1% 거꾸로 하락이었거든요. 이것은 생산성이 1.05였을 때도 하락인 거하고, 이게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생산성이 0.78로 크게
영업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또 크게 인상이 됐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인건비 이 상승률은 그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해야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벌써 그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대로 현대중공업이 벌써 그 임금 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뉴스가 보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조가 그 해서 파업을 하면은 누가 이득을 볼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2022년도에는 뭐 1억 원을 더 넘게 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대기업이 대부분 1억이니까 왜 우리도 이익을 달라. 현대중공업을 이미 분석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1억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아마 안 넘어갈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관 그런 상태고요. 아마 중국이 좋아하겠죠. 중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조선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니까 한국 조선업이 그 불안정하면은 중국은 그 거의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또 그 싼 인건비로 만들어서 덤핑을 하는 그런 그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이제 웃겠죠. 아마 그 노조에 산업 스파이가 와서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추리 소설까지 좀 써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미 중국의 산업 스파이는 이미 인지된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국내 그 산업도 산업 보안적인 차원에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그 안전과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선소에서 일하는 그 직영 직원 외에 또는 그 하청 협력업체들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가공 비율은 1조 2,050억이 집행이 돼가지고 0.7%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로는 9%가 하락을 했는데요. 총 제조 비용에 대비 원재료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상승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추정 또는 추론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 비율도 새로 삽입했습니다만은 이 가공비하고 생산 비율을 그동안에 이제 쭉 뽑아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2022년도 예측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751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 스루풋 손익 쪽에서는 없으니까 반영을 안 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947억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비성분에서는 그 재고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하고의 차이가 947억 원인데 아까 700여 원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계약 자산 관계 때문에 그런 오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 수불에 있어서는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계약 자산이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557억 원이 나갔다면 계약 자산이 1557억 원만큼만 증가해야 되는데 1698억 원 증가로 나타나서 141억 원의 금액이 어디서부턴가 부풀려져서 잡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계약자산에 그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그 대손상각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손상각이면은 거꾸로 이게 더 줄어야 되는데 늘은 것은 전년도에 대손상각 금액이 과했기 때문에 환입을 141억 원 다시 잡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아직도 청구하지 않은 자산에 무슨 근거로 대손 처리를 하느냐. 이미 그 매출 채권으로서 청구한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그 제공 성격에다가 그 대손상각을 처리한다는 게 이건 그 회계하는 사람들의 과잉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세무적으로 뭐 합법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하고 왜곡되는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오로지 계약자산 회전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에서 계약자산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3.3회전입니다. 0.35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TOE 생산성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이제까지의 그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에는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은 또한 항상 검증을 하는 게 과학적 방법인데요. 과학적 사고방식인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또는 그 생산성의 하락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든지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서 또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가치란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3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도 5조 원대보다도 32.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하락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 주가란 것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경영 성과는 어느 정도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좀 반대로 지금 그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14.4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율, 지급 속도는 4.75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재료 중에 그 철강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배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기계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만은 중요한 엔진은 그 현대중공업에서 조달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늦게 줘도 되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 매출채권 회전율은 수금 속도인데 아마도 그 손수금 성격
이쪽에서는 그 계약 부채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계정인데요. 선수금을 받는 계약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재료 가격은 그 예측했던 대로, 추정했던 대로 크게 거의 70% 선까지 급상승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은 그 수주 판매 가격이 예측을 그렇게 못 해가지고 수주를 했었을 테니까 계약할 때 선사하고 물가 변동이 급변할 경우에는 뭐 정산할 수 있다. 이런 그 계약 조항이 왜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아마 그 선사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치열한 경쟁 업체인 중국이 있는 한 더더욱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대부분의 조선업이 다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또 여전히 불투명합니다만은 그리고 제품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뭐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적게 올랐지만은 잠깐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수주 가격이 아니고 해운 전문조사기관 크락슨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만이 아니고 다른 선사들도 모두 이렇게 그냥 그 전문기관의 어떤 이 가격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본인들이 얼마를 로 수주했느냐 이런 제품별로 만약 자기네들이 한 게 있다면 말이죠. 또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이제 해양 플랜트 그런 설비들은 이제 또 빠져 있죠. 그래서 그 가격, 제품 가격 추이는 뭐 신뢰성이 그렇게 많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미 그 수주한 가격들에 의해서 매출이 이제 일어나고 또 계약 자산은 뭐 미리 땡겨서 이제 이 매출을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잠깐 매출액 자체가 실제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청구할 것까지 넣어서 매출액을 잡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879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97억 원을 투자를 했단 얘기죠. 아마 그 유형자산이나 뭐 이런 것에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마이너스 1976억 원으로서 현금 결손율로는 마이너스 8.8%, 전년에 비해서 12.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율은 뭐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642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로 떨어졌습니다. 이익 배당은 뭐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계속해서 이익 배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FEM 최종 65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6.1%로 떨어졌고요. 이익 잉여금률도 567%로 60%가 떨어졌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7.66배로 이 또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실적들을 가지고 영업
적자를 냈는데 영업 흑자를 내보는 뭐 사업계획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 세계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매출액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목표를 세운다면은 이 항목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판매관리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 정도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130% 전환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679억 원 정도 좀 2022년도에 흑자를 내보려면은 얼마를 매출을 올려야 되냐 그러면은 2조 8천억에서 3조 8천억, 즉 1조 원의 그 매출을 더 일으켜야 된다는 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조 8천억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에서 이 매출원가를 산출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제조 원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정도 지나면은 4, 4분기 연말까지 선형 예측을 해가지고 내년도 2022년도 계획을 하기와 같이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생산 재료비는 그 원재료 비율이 2021년도에 70% 가까이 급상승을 했지만 2022년도에는 오를 만큼 오르고 또 국제 정세가 또 불안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30%는 오를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영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0%가 오른다고 그 예측을 하고 가공비는 5%가 오른다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입력을 하면은 엑셀 시트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해내서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면은 2022년도 말 그 매출원가 예가를 산출해낼 수 있다. 3조 6천억 원으로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매출원가가 이대로 그 매출원가에 와서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상이익 더하면은 3조 8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했고 이것으로 그 견적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장에는 단품 수주 성격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견적을 눈에 익은 방식으로 생산 재료비가 얼마 증가했고 그 다음에 가공비가 뭐 아까 2% 증가한 거고 5% 증가한 거고 판관비가 2% 증가하고 예상 이익을 넣으면은 3조 8,632억 원의 예가가 나와서 이런 선박을 하나 수주하겠다고 견적을 내면은 이게 이제 경쟁이니까 선사에서 자기네들이 그 뭐 여러 나라에서 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발주를 준다 그러면은 무려 한 1조 1천억 원을 깎아 가지고 3조 7천억을 중국이 해준단다. 니들도 그 가격으로 해라.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계약이 3조 7천억 원이 된다 그러면은 예상 손실은 554억 원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원가 회계 패러다임은 원가 절감 외에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매출액을 더 좀 증가시켜야 된다. 추가 수주를 어디서 딴 데 받아내야 된다. 하려 그러면은 이 전체 로직을 다시 돌려야 되는 거죠. 이런 좀 복잡한 방법 외에는
원가 회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3조 7천억 원을 수주했을 경우에 이 단품에서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구매하는 게, 그래서 가공비를 5%에서 무려 3%나 줄인 2%만 가지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라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총 제조 비용은 3조 6천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말 재고를. 이거를 30%가 원재료 등으로 해서 늘린다고 한다면은 매출원가가 3조 6천억 원 밑으로 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3조 6,647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644억 원 정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긴 34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원가세액의 패러다임으로, 사고방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거죠. 이게 원가 절감이라고 쥐어짜는 그런 고통들을 북한식 표현으로 고난의 행군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익이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석하는 스루프 분석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 산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거의 한 달 이상 책상을 낸 이후로 또 실제 분석을 해가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큰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은 첫 착상은 영업에서는 우리는 제조원가 모르겠고 원재료 비율이 얼마 오른 거는 이제 구매 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은 철강 가격이나 페인트 가격이나 기타 기자재 등이 토탈 합치면 한 30% 증가할 거다. 그러면은 매출액도 30% 증가해야 된다. 이만큼 수주를 더 해야 된다. 3조 7천억 원어치. 아까 원가 회계는 한 3조 8천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스르픈율을 그대로 일단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산회전이죠.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3.3회전 그대로 두어도 3조 7천억 원은 2022년도에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조 7천억 수주하면 얼마나 남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견적 전략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견적 전략은 매출 재료비가 30% 오른다고 보고, 요거는 약간 산식이 틀려서 금액이 틀립니다. 요거는 선형으로 계산한 거고, 요거는 이제 비선형, 요런 스르픈율을, 재고 회전율을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30% 오르고, 가공비가 5% 오르고, 판매관리비 5% 오르는 원가에서 적용했던 인상률, 예측률을 그대로 넣고, 또 이익 전환 목표 이익을 넣으면은 이것도 이제 견적 가격이 3조 8천억 원가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는 30% 올랐는데 결론적으로는 견적은 35% 증가한 거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보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출 재료비 30% 오르죠. 가공비 5% 오르죠. 판매관리비 2% 오르죠. 요걸 다 더하면 37%인데 우리가 인상률은 37%지만은 35%만 올리겠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3조 7천억 원의 수주를 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처럼 원가 절감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매출 재료비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스르픈율을 36.6%에서 37%, 요거만 올려보자.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3.3회전에서 0.5회전 증가한 3.8회전을 해보자. 증분율로는 14%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매출액이 4조 1천억 원 정도 달성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 실행할 수 있다면은 매출 가공비도 조금 오를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공 비율 포션 비중만큼 적용을 한 거고, 판매 관리비도 그 판매 관리비 비율만큼 적용을 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적용했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데 생산 공장에서 더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나 뭐 간접 부분 쪽에서도 더 노력을 했을 것이니까 그만큼 오른다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스루풋이 154.8% 스루풋이 아니고 프로핏이 증가해서 2244억 원의 흑자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회전율을 올리고 스루픈율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영업적인 측면과 이 생산 관리적인 측면의 개선 활동 내지는 개혁 활동들이 항상 따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자신들이 못하면은 이런 분야들이 경영 컨설팅 분야겠죠. 조선업은 생산관리 영역보다도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한 대를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그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성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선박을 건조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외국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멘트라는 그런 것으로 개선이 돼 있고, 제약이론 경영 쪽에서도 미국에서 그 군수산업 쪽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진 않지만 이 개선된 그 활동을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그 복잡한 방법보다도요, 이상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손익분기점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걸 쬐까쪼금 원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픈 용어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 목표 이익을 추가해가지고 그것을 스루픈율로 나눴을 때, 향상된 스루픈율로 나눴을 때 얼마 매출액이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은 위에서와 같이 4조 1천억 정도는 해야만이 우리가 2천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에 이거 여기 변동비와 이 고정비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원가 회계에서도 손익분기점 산출할 때는 이 스루프식의 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네들도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많이들 서적에서 그 전문가들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이 쓴 그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점 지수를 산출하는 거지 금액으로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것은 금액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그게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 스루픈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의 독창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이 2022년도에 벌써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만은 1, 4분기 실적이 이미 끝나가지고 곧
그 1,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1,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1, 4분기 실적도 분석을 해봐서 똑같이 선형 예측이 아닌 비선형 예측을 할 수 있는 스루풋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또 분석을 해서 또 계속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2021년도 경영 실적을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는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